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업의 모습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과 기업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요? 다시 만날 대한민국 60일 프로젝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기업 이야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지난번에 한번 모셨을 때 네. 그때 아마 책을 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AI 신들의 전쟁, 반도체 주권 국가. AI 신들의 전쟁은 그때 번역을 하셨던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네. 책이었군요. 네, 제가 직접 좀 쓴 헷갈려서. 겁니다. 예. 어쨌든 그때 이제 AI 반도체 그 이제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최근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장관님.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예.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의 공동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네. 학생들을 또 멘토하고 학생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고 그렇습니다. 계시군요. 주로 예. 특강 위주로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첫 특강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나오셨고 두 번째는 유진 한국 경제인협회 회장님, 예. 그리고 박용만 회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 그리고 5월 27일 날은 예.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하고요. 삼성전기의 박철민 상무가 예. 나오셔서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 네. 정말 좋은 강의인데 오늘 일단 뭐 강의하듯이 오늘 많은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예. 오랫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 현실이 좀 어떤가요? 가장 힘들죠. 가장 힘든가요? 그렇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판이 바뀌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에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것은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계속 이어가자니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신규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첫째 정치가 불안하니까 그 방향 설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제조 강국을 이어왔던 1세대 창업자들이 이제 이걸 2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예. 2세대들이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상당히 지금 그 갈등을 겪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좀 기로에 섰다 이렇게 네. 좀 보이는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거를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누는 게 맞냐 뭐 이거 합쳐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이제 기업 정책을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대기업들도 사실은 많이 헤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전자 쪽이나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네.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보니까 뭐 휴대전화는 많이 팔아서 깜짝 뭐 실적이 좋다.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안 끌려다녀서 뭐 그런 칼럼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네.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미래에 대한 좀 불투명함이 커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대기업들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을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글로벌에서. 그런데 이제 1등 기업의 딜레마에 빠진 거고요. 예. 그리고 다가올 AI 시대에 대한 대비에 늦었죠. 우왕좌왕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모습이 이 AI 시대에 대비에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실은 지금 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더 힘들죠. 대기업들이 헤매니까요. 이런 상황이라서 60일 프로젝트, 저는 다시 만날 대한민국 60일 프로젝트 이 기획이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을 까먹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운 그 절체절명의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라는 것이 지구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3대 사건을 꼽아라. 예. 그러면 첫째 우주의 탄생, 두 번째가 생명의 탄생, 예. 그리고 세 번째가 AI 탄생이다. 그 이렇게 정도인가요? 얘기할 정도로 이것은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예.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마차를 가진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도저히 자동차를 또 쫓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예.
지금 AI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속도를 앞당겼다면 지금은 생각의 속도를 앞당기는 거거든요. AI라는 것이. 그러니까 AI를 적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1년 후, 3년 후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AI를 지금 놓치면. 예.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AI 뭐 강국위원회인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이 AI의 문제를 어떻게 핸들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업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치하지만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조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은 이때 여러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익숙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역대 보면은 많은 유행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상현실 막 이런 것도 막 그렇죠. 사람들이 막 투자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한다. 뭐 여러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있었고 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황우석 박사 나왔을 때는 그렇죠. 생명공학이 모든 거를 다 이 미래를 결정한 것처럼 그래서 AI도 이것도 한번 유행이 타고 좀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지 보시는 분들도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100년 전에 자동차를 사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마차가 자동차를 쫓아갈 수 없듯이 예. 지금 AI를 이해하지 못하고 AI의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AI 이퀄 생산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반도체 주권 국가라는 책은 정말 전통적인 방법으로 책을 썼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책을 정리하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AI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은 AI를 활용해서 책을 썼거든요. 예, 예. 딱 3개월 걸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그것만 봐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예. 그게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그 생산성을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 그 기업이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이거를 거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예, 역진적인 뭐 이런 그렇습니다. 방향성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그 퓨리오사 AI 네. 이게 좀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여기 방문을 해가지고 네. 또 주목을 받았고 장관님께서 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내가 이거 만든 것 뭐 내가 네. 키운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당시에 이제 제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설계 스타트업을 좀 키워보자. 예. 그래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 오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했고 삼성은 한 6개월 검토하다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설계업체죠. 암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우리가 전액 다 되겠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중기부 20억, 암에서 20억 돼서 암의 오픈 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스타트업 10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뽑힌 회사가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중기부가 20억을 투자했는데 R&D 자금으로 그 20억을 투자해서 1조 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어차피 이제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능성이 있는 벤처 이제 뭐 이런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한두 개가 이제 경쟁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그러면은 이제 장관님께서 조금 주목을 좀 정부 차원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목을 하셨던 거네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첫 해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힘을 키우고 두 번째 해에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어떻게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결합시키느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합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그렇군요. 네, 반도체 설계 회사를 키우는 거. 그러니까 퓨리오사 AI가 지금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문외한들이 많으니까 다시 기초적인 질문을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거는 삼성전자도 하는 거 아닌가요?
설계팀이 있긴 있죠. 예. 설계팀이 있는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하는 설계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지금까지는 주로 거기에 주력을 했던 것이고요. 예. 지금 이 퓨리오사 AI가 하고 있는 것은 서버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신할 수 있는 예. 그 레니게이드라는 거를 이제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퓨리오사 AI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의 가장 그 문제가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전기를 많이 쓰는 예, 거. 예. 근데 그 전기 그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전기 소모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아는 이제 그것을 설계를 한 겁니다. 지금 예. 이 퓨리오사 AI가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LG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죠. 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에 대한 반응은 현재까지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퓨리오사 AI가 엔비디아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속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속도 문제를 SK 하이닉스하고 협업을 통해서 조금 지금 더 증진시키고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퓨리오사 AI 말고 이제 또 다른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는 NPU를 이제 주로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는 그러면 이 퓨리오사 AI가 왜 그 메타라든지 그런 데서 퓨리오사 AI에 관심을 보였느냐예요. 예. 근데 여기에 150명의 그 설계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데려가고 싶었던 거죠. 네. 그 설계 인력을 예. AI의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그 인력이 150명이 저렇게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는 그 응집력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 그러니까 이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이 생태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오픈 AI라든지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학습시키는 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GPU 같은 뭐 그게 필요한 거죠. 필요한요. 네. 엔비디아가 네. 만들어낸 GPU.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또 잘 설계하는 이런 설계 회사도 좀 필요한 그럼요. 거고 네. 이렇게 여러 생태계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K 엔비디아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거 가지고 뭐 굉장히 논란이 뭐 국부펀드 막 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단계라는 게 여러 개가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뭐 이제 생산하는 SK 같은 데도 있는 거고 이거를 설계하는 이런 뭐 퓨리오사 AI도 있는 거고 그거를 실제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중국처럼 딥시크라든지 이렇게 오픈 AI도 있는 거고 최적화하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생태계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뭐 각 대선 후보들이 반도체 뭐 AI 3대 강국을 다 내세웠더라고요. 예. AI 3대 강국 좋죠.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네,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한테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큼 이 제조 강국이 없기 때문에 예. 한국이 그 제조 강국의 그 메리트를 크게 살린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AI에서 크게 중요한 분야가 3대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그 러닝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전기입니다. 전기를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컴퓨팅 파워인데요. 예. 지금 한국은 이 컴퓨팅 파워에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요? 네. 그 한국이 밀리나요?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퍼컴이 한국에 없는 거죠. 이게 예, 예. 이제 일본보다도 뒤처져 있는 거고요. 전기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죠. 완벽하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예.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통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K 엔비디아 얘기를 해서 비판을 받았던 거는 예. 이 K 엔비디아라는 것이 그 말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디테일이 그때 좀 약했고요. 예. 그리고
이 K 엔비디아를 가져가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치 하나로 통을 틀어서 국부 펀드로 해갖고 정부 주도로 가겠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겁니다. 예. 저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AI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겁니다. 인프라를 깔아준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터넷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잘하신 일이 뭐냐면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을 대한민국에 깔은 거죠. 초고속 인터넷망을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아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린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건 아마 아직도 그럴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기업들이 뭐 네이버도 네이버, 있고 지금 카카오 네, 그거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네. 지금 네, 활약하고 있잖아요. 활약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 기업들이 놀게 해주는 플레이그라운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AI 시대에 무슨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컴퓨팅 파워, 슈퍼컴 만들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 데이터가 있고 개인 데이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오픈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하나씩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네. 그 데이터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뭐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한국의 파지티브 규제가 문제가 있다. 네거티브 규제라고. 네거티브 네. 규제라고 하는 거는 요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다 해봐.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만 해라.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네. 딱딱딱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네. 지금 불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 국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개인정보 에 관한 것을 너무 철저하게 법을 통과시킨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그 파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 중국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규제가 센 때가 유럽이고요. 그다음이 미국이고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이 그래서 AI에서 앞서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그렇다고 그게 중국이 하는 방향이 옳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규제 중에서 풀어도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료와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실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밸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식별 분류 가능하고 나머지의 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다 공개하는 방식.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야 될 일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를 제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 그 규제가 안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국가가 계속해서 국정원에서 그런 식으로 규제를 가하다 보면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SKT 사태 같은 것도요. 예. 물론 이 SK라는 회사가 기업의 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에 어떤 그 개인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실책이긴 하지만 거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국정원이 갖고 있는 지침들이 있어요. 예. 그 지침에 맞추다 보면 이거 별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돈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전기 얘기. 이게 네. 생각보다 좀 굉장히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력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전기를 이게 뭐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맞습니다. 많이 먹더라고요. 이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또 문제가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 송전망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좀 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가 남아도는 곳이 호남 지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북 지역이 전기가 남아 돌죠. 원자력 발전소가 좀 그쪽에 집중적으로 있죠. 예, 네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전기가 남아도는 곳에 데이터 센터가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용인 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예. 그럼 이 용인 클러스터는 인력 문제 때문에 여기다 만든 거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이 민원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공장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용인 클러스터 같은 거, 용인 클러스터의 예를 들면 용인 클러스터에 처음에 정부가 계획한 게 10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건 3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분량이 3기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7기가를 어디서 데려올 거냐. 이거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그 클러스터도 결국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 정부가 풀어야 되는 난제입니다. 아니 뭐 그래서 뭐 서울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일부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저도 뭐 현실성은 네.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너무 거리가 멀고 맞습니다. 지역별로 이게 또 불균형이 심하고 그러니까 왜 원자력 발전소는 그러면은 다 저기 경남이나 이쪽에만 지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불만 섞인 말 목소리까지 나와서 제가 전해드린 거고 어쨌든 네.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게 단시간 내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화력 발전소를 또 지어야 되면은 탄소를 줄이는데 이런데 조금 역행하는 문제가 거고, 있죠. 예, 네. 그렇다고 한꺼번에 태양광 발전소를 뭐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문제가 물 문제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이 이제 반도체의 3대 요소가 사람, 전기,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은 물 문제가 다 그냥 아주 꾸역꾸역 힘들게 해결이 됐죠. 지금 예를 들면 남한강, 그러니까 용인도 이제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저것이 이제 허가가 난 게 문재인 정부로 제가 2019년이거든요. 예, 그럼 예.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저게 이제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동안 그랬던 거죠. 지금은 해결이 됐다고 해요. 예. 해결이 돼서 이제 뭐 공사가 다 진척이 빨리빨리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 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홋카이도에다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왜 홋카이도가 물이 풍부하고 전기는 다 재생에너지를 쓰니까요. 예. 그런 이제 그 국가 간의 어떤 그 경쟁에서 지금 한국이 완전히 밀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예, 예. 네, 정부에서도 준비도 덜 됐고. 사람, 과학자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뭐 이제 이거 과학 예산에 상당히 삭감을 하고 R&D 그래가지고 예산. R&D 네네.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과학계가 거의 이제 붕괴됐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토를 하고 그랬는데 뭐 일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안들도 나오고 뭐 이준석 후보는 뭐 과학자 연금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인재 유출도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첫째 R&D 체계를 고쳐야죠.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에서 R&D 자금을 깎았던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 R&D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지금과 같은 정부 컨트롤 방식으로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힘들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적어도 미국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좀 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미국이 3단계로 돼 있습니다. R&D 자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억을 받아가는 그 3단계에서는 정부에서 거의 컨트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것만 보고 그냥 돈을 거의 다 주다시피 하는 거고요. 2단계가 되면 이제 10억, 20억 밸류가 되는데 예. 이 10억, 20억 밸류가 될 때부터 정부가 심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3단계를 일단 거쳐야 2단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과연 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이 프로젝트에 너희가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1억, 2억 줘놓고 이거에 대해서 성과 내놓으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정부가 컨트롤하는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불가피하다라는 뭐 그 관 쪽의 얘기도 좀 들어보면은
아니 뭐 어디 성과가 안 나오면은 뭐 유착해가지고 여기 돈 퍼준 거 아니야?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감사 나오고 국회에서도 지적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성과에 좀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과학계에서 이제 장기 프로젝트 10년짜리 이런 거를 뭐 윤석열 정부 때는 1년마다 보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과학계는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런 관의 문화도 조금 바꿔야 저는 될 것 그거 같아요. 고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예. 들면 제가 중기부 장관 할 때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가 소부장 때문에 일본의 소부장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저희가 긴장 상태에 있었을 때예요. 예. 그래서 강소기업 100을 뽑아서 100개의 기업을 뽑아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R&D 자금을 굉장히 풍부하게 줬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것을 심사하는 전문가 그룹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요. 국민심사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10년 경력을 가진 분들을 모집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만 명 정도가 응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0명의 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무작위로 해서 그때마다 100명씩 국민심사단을 만들어서 국민심사단을 뒤에다 배치를 시키니까 전문가 집단이 긴장하던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종의 배심원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전문가 집단이 심사한 것과 국민심사단이 심사한 것의 채점표를 보니까 거의 90%가 동일해요. 한 10% 정도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도입하면 저는 그런 그러니까 부작용을 투명성을 좀 그렇죠.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장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군요. 네. 예, 뭐 장관님의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해안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정부가 좀 꼭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산업을 좀 키워달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차기 정부는 무조건 AI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어떤 코끼리가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예, 이게 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게 비하 발언이 될 것 같아 제가 얘기하다 중단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이게 딱 세 분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3대 그러니까 AI의 3대 요소가 전기, 예. 데이터, 컴퓨팅 파워입니다. 그럼 이 세 분야로 나누고요. 특히 이제 아마 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과학기술 AI 부를 부총리로 승격시킨다. 이렇게 이제 안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AI라는 거는 사회 모든 전반에 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과학기술부 쪽으로 과연 붙이는 것이 맞냐. 저는 그거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AI를 어쨌든 전기 어떻게 할 거냐, 컴퓨팅 파워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데이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3대 요소를 나누어서 거기에 디테일을 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네.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